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정기료 카드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 개파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긴 하죠.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김경수 지사가 단순히 하나의 친문 혹은 반명 쪽의 하나의 구심 이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거고요. 아주 치열한 경쟁 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친명계에서는 야권 분열용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불편한 기색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친문계 인사들은 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친명계에서는 껄끄럽겠죠. 아무래도 신경도 쓰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대선 구도를 봤을 때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1등 전략을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등 전략 중에 핵심이 뭐냐면 돌발 변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경수라는 돌발 변수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경쟁 상대가 있어요. 흥행도 되고 관심도 받고 그래서 건전한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조금 반기를 들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어쩌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둘 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매기가 될지 나비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짚어주신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지금 확정적인 상황에서 친명 1극 체제에 맞서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친문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총선 국면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천에서의 소위 그 학살의 결과가 지금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1극 체제를 완성시켰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대안의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국면에서 임종석, 전해철, 박용진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배제가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서 다시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입장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대안 가능성이 있죠. 유일한 어쩌면 대안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0월 이후에 이재명 진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그 효과가 클지 작을지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개파별로 입장이 갈리는데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가 부상이 되면 야권 분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야권의 분열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지만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민주당과 야권의 전체적인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게 하지하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제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으로 바로 분열될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이 복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집권 여당에서 오히려 대통령실과의 그런 불협화음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관심이 되는 이유 아무래도 피선거권 때문일 텐데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재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정치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역할이 이제 다소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야권 분열이 되려면 저희가 이제 민주당 내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대선 후보가 3자 구도가 되면 야권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 이후에 뭐 대권 주자로 본인이 나선다든가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서 민주당이 깨진다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재가 하나 늘어난 거죠. 다크호스가 하나 늘어난 거고 이재명 대표만 놓고 보면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내에서 보면 민주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호재인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면 이것은 악재인 거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런 정치적 공학을 생각하고 아마 사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이거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3자 구도로 되면은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바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원수가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하게 되면요. 국가원수가 그러니까 국민통합 차원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야권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분들을 사면한 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2022년도에 이미 사면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왜 복권 안 하냐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후속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권 내 분열은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의견을 다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의견을 다 취합해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분열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여당 입장에서 보면 3자 구도가 되면 호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김 전 지사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이재명 전 대표의 관계 어떻습니까? 뭐 앙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뭐 큰 문제라기보다도 어쨌든 구도가 짜여지는 거죠. 친명 대 친문 구도가 다시 생긴 거 비주류 대 주류, 주류 대 비주류가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예. 어쨌든 간에 김경수 지사가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기대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대를 받아야 뭐 위협적인 상대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잘했다라고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어쨌든 친문 세력과 반명, 비명 세력들이 결집할 것은 분명하고 이건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어쨌든 대선 구도가 재편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인물인지는 몰라도 지금 구심점이 없어서 숨죽이고 있었을 분들은 예. 또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서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접촉해 보면 네. 지금 숨소리 못 내고는 있지만 불만 있는 분들은 많거든요. 이게 무슨 움직임이 있겠죠. 정치적인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김경수 지사라서 아마 저는 앞으로가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뭐 들으신 것처럼 큰 파장이 일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게 되면은 그 핵심 관계자 발로 해서 반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의 본인의 명확한 입장이 반대인지의 여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브리핑할 수 있을 때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직 명확한 반대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79조에 적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예.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굳이 만약에 반대의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2년형을 최종 확정 판결받아서 복역하다가 5개월 자녀 형량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복권은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것이 그 범죄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파탄적인 요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있어서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그래서 조작된 댓글로 이것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중한 범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경우에도 2심에서 이제 2년형 받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같은 2년형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질이 다르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주주의에 적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개인적으로는 반대 사면조차도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일종의 개인적인 반대 입장은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추후에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짚어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본인의 직접적인 워딩이 나온 건 아니고 지금 핵심 관계자 발로 전해진 건데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을 복권해주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전언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사실 정말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다면 뭐 어떤 또 다른 당정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어쨌든 본인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면을 해줄 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복권은 안 되지만 사면은 되는 겁니까? 반성 안 해도?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난 총선에서요. 경찰에서 댓글 운영하셨던 분이 유죄 받았는데 특별 사면 받고 공천 받아서 총선에 출마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본인이 비대위원장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또 과거에도요. 형이 확정된 다음에 일주일 후에도 이게 특별 사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기에는 조금 정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전 지사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 속에서 자신의 범행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범행 자체를 본인이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지만 실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관계거든요. 예를 들면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미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본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도 보면 가장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설치가 있을 정도예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대선이 이게 부정한 대선이냐 여부까지 가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지만 1, 2, 3심 공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총영사 자리도 제한한 부분도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큰 국기문란 행위임은 분명해요.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사면은 가능할 수 있어도 사면은 자녀형 면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복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인 메시지 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김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또 원하지 않는 사면 됐다고 또 언론 플레이도 했잖아요. 이럴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사면권을 행사해서 사면을 했다는 취지를 공감하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중에 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그리고 또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유죄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유감 표명 정도는 있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한명숙 총리 때도 사실은 추징금 납부도 제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직 복권이 됐잖아요. 그때도 그분도 유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께 주는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 반대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과연 윤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반대 입장이 알려지게 된 이후로 대통령이 복권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있었던 그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특히 친한계에 계시는 그 인사들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려고도 생각했는데 친윤 그룹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프레임이 작동해서 거취를 결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논리와 같은 논리가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은 아직 결단하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는 이런 복권과 사면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의 기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복권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한동훈 대표의 입김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흔들리는 모양새처럼 될 수도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이런 기류를 보았을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강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정몽주 후보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폭로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내용 제가 좀 봤어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약간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구나. 네, 정봉주 후보가요,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격앙돼 있다, 이런 전언을 한 건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화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개입은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본인도 지금 후보이기 때문에 개입이란 건 말이 맞지 않고 그저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에서도 봤듯이 팀 한동훈 하듯이 저희도 팀 이재명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전당대회 때 당대표와 그 최고위원 후보가 이렇게 러닝메이트식으로 같이 다니고 또 홍보물도 비슷한 테마로 만들고 이런 경우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 강력한 후보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해서 본인의 순위가 당연히 하락한다고 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은 어쨌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 보십시오. 끝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민주당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갈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뭐 이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정몽주 후보는요, 이재명 전 대표 같이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균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뭐 일종의 속마음을 들켰다고 할까요? 누구나 다 뭐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겉과 속이 어느 정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하는 이야기가 본인의 속마음과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점을 상정하고 그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도 뭐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재명 시대를 여는데 이제 본인이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의 이야기를 빌자면 어느 정도 속마음 그리고 상당한 섭섭함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쉽게 가능하죠. 왜 그런 거 아니?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전당대회의 레이스가 국민의힘과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중간에 결과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추후에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서 합산해서 추후에 한 번만 발표를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1위인지 2위였는지 4위에서 1위로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는 구조인데,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4위를 달렸는데 그 잼카에 탑승하고 나서 두 분이 얼굴 마주보고 활짝 웃고 난 연후에 1위로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입 여부가 이게 너무 확실한 거 아니냐,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을 먹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균열 양상으로도 갈 소지가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봉주 후보가 격앙된 이후 이재명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제가 이거 전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하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 이거 낭시라는 거. 사선이신데 사실 최고위원 선거 나올 필요가 없지. 당원을 믿었습니다. 정말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자, 뭐 보신 것처럼 이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그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는 저 발언 이후에 김민석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했는데, 자, 실제로 이게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앞서 이제 강성필 위원장 말씀처럼 뭐 개입이다라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후보로서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이것이 바로 뭐 경선에 개입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뭐 이른바 잼카에서 김민석 후보와 했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또 당원들께 어느 정도 어필이 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뭐 개입이다라고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원들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당원들께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표심으로 연결이 되고 또 득표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후폭풍이 커지면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요. 뭐 썩은 혓바닥 후보는 사퇴하라 이렇게 정봉주 후보를 향한 거센 비판 글이 쏟아지는데 강성 지지층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봉주 후보 어쨌든 제주 경선 끝난 뒤에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위가 2위 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본인에 대한 지지세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밀려가지고 5위 안에서 멀어질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이 기회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봉주 후보와 사실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당시 민주당이 아마 대선 후보 결선 당시에 두 분이 되게 싸웠잖아요. 예. 한 분은 정동영 후보 측, 한 분은 손학규 후보 측에서 되게 안 좋았고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난 총선 때도 또 공천 취소당했어요. 예. 다른 분들은 뭐 설화가 있어도 그냥 다 통과시켜주면서 본인은 왜 취소시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속에는 아마 분명히 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박원석 의원 말처럼 뭔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 정치 공간을 열어가겠다. 이런 심산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아마 느꼈겠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봉주 후보의 저런 행위들이 오히려 당내 민주화나 이런 데는 역설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후보가 만약에 2등을 했다. 그럼 저는 정봉주 후보가 민주당에 차지하는 정책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이 정봉주 후보의 불편한 관계는 사실 오래전부터 감지돼 왔었는데요. 지난 7월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 감옥에 있을 때 따뜻한 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소하자마자 대표님이 부부 동반으로 성남에서 내가 그때 박사된 이유는 사실은 성질이 아주 못돼가지고 나중에 관계를 잘해놓자 뭐 말씀이었잖아. 또 한성질 하시잖아. 지금 다 죽었으면 죽어야지. 적에 대한 적개심은 버리지 말고 성질은 부리지 말자. 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막말 논란을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지금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주 초에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서 정봉주에게는 오직 윤석열 탄핵과 민주당 승리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박원석 전 의원이 했던 말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사석에서 했던 말인데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식의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둘이 이제 앙금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최고위원이 되실 것은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도부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나 각을 지겠습니까? 물론 최고위원의 역할이 당대표가 잘못하면 쓴소리도 하고 견제도 해야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검을 추진하자 그러는데 혼자 감정 안 좋다고 특검하지 맙시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나중에 최고위원이 되셔서도 이재명 대표가 혹여라도 잘못된 판단이나 우려가 되는 행동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그런 건전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봉주 후보는요, 이 최고위원회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행보가 예상이 되십니까? 글쎄 어느 정도 균열적 요소 내지는 뾰족한 그런 뭐 행태랄까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뭐 이걸 개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표 역시도 후보로 뛰고 있는데 어떻게 개입이 되느냐. 국민의힘에서는 팀 한동훈으로 뛰었는데 뭐 그와 같은 양상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와는 완전 좀 다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팀 한동훈으로 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뛴 경우와 지금 현재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있는데 잼카의 탑승 순서가 곧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었거든요. 그 김민석 후보가 제일 먼저 탑승을 했었고 정봉주 후보가 공교롭게도 가장 마지막에 이제 탑승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지난번 박찬대 원내대표 선거 때도 박찬대 대표를 그 당원존에서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가 저기 지나가는 박찬대 의원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고서 원내대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연후에 서영교 당초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분들이 줄줄이 줄사퇴를 하면서 혼자만 단독 출마를 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물론 뭐 이재명의 민주당 아버지 하명으로 보자면은 그것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어느 정도 개입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험한 언사들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후폭풍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여야가 맞서고 있는 이 쟁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물어붙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좀 세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양측 입장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금 당론을 못 정하고 조금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진성준 전체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경한 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입장 정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라는 또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전당대회 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지도부가 곧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꾸려지게 될 테니까요. 그 이후에는 아마 당 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신임 당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 또는 그 유예기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당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뭐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지금이 민생토론의 골든타임이라는 건데 자, 이 민생토론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있잖아요. 근데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2020년도에 이게 만들어질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5천만 원짜리 수익부터 세금을 매기자라고 했는데 2천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3년도까지 이제 유예가 됐다가 또 2023년도에 여야가 합의로 법을 개정해서 다시 또 2년 유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이었고 지난 1월 달에도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이 부응하는 것인데 문제는 금투세가 이게 이제 이중과세의 성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거래세도 내고, 그 다음에 금투세라고 또 소득세도 내고, 이 소득세가 지금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다른 소득세와 종합해가지고 누진으로 가는 건지, 아니 이것만 별도로 하는 분리과세인 건지, 이것들도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게 다 토론에 올라야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순기능을 하는 것이냐, 누구 말대로 1% 부자 감세냐, 아니면 1,400만 주식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다 없이 국회에서 그럭저럭 처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적 이해관계를 구해보자. 저는 이게 전제가 되고 나서 민주당의 의사결정에도 늦지 않는데 지난번에 예정됐던 민주당 자체 내 토론도 무산됐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적 토론 등을 통해서 공천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의사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취임 후에 뭐 전기료 감면, 반도체 특별법 추진 이렇게 정책적 아젠다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고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의 여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까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차별화는요 박수칠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제대로 하고 있나요? 당내에서 관철이 되고 있나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전기세 감면 관련해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랬어요. 국민 평균의 전기료가 7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전기료 파우치로 해서 6만 원을 감면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1만 5천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마저도 또 감면해야 되는 거냐라고 지금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조금 난감한 상황이 좀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야심찬 어떤 그 야당과의 차별화에 대해서 원내대표한테 좀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하고 만약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금투세 같은 경우도요. 저희 민주당이 곧 있으면 전당대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그때 가서 저는 금투세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동안에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당내 설득을 좀 하셔가지고 그것도 다 같이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뭐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충돌의 또 다른 원인이 바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인데요. 자,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켰고 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뒀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박창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안,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든지 자체안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곳에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공약했었던 제3자 추천 그 특검법 발안 내용도 얼마든지 협상의 가능성, 합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내용의 수사 항목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들어갔고 일단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를 설득해서 새로운 안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협상에 임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한 게 3번째인데 국민의힘 입장 좀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이제 한번 폐기된 법안은 똑같이 발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저렇게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통과 못하면 약간 완화하거나 좀 절충안으로 보통 발의하는데 강화해서 발의했다는 거죠. 그럼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쨌든 탄핵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현재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을 좀 가두고 싶은 이런 정치적 공작이 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당내 분열을 좀 획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게 민주당 뜻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 특검을 통해서 최혜병이 순직하게 된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또 국민의힘 당내의 분열을 촉구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대선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정치 공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더 나아간다면 이제 국민적 어떤 의견이 여기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뭐 들리는 이야기라고는 오로지 뭐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연관해서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가 된 연후에 22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제2요구권에 의한 표결로 인해서 지난달 25일에 이제 폐기 수순을 밟았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재발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 92조에 의해서 동일 회기 내에 같은 법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무슨 살을 붙이든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선의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개악의 방향, 독소 조항을 더 넣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도저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정쟁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이와 같은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것은 오로지 압박용으로 사용을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또다시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민생은 어디 뒷전이고
정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국면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다라면서 이 영수회담에 선을 그었는데 박찬대도 그 대표 직무대행이 제안을 했잖아요. 사실상 현실성은 좀 없어진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곧 끝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그러면 신임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당연히 한동훈 대표 인사하러 갈 겁니다. 여당의 대표니까요. 그때 또 얘기를 좀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한동훈 대표부터 만나라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전기료 감면이나 특검 문제나 사면 복권까지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 어렵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 여야 대표가 함께 3자로 만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대통령실도 아마도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민주당으로서 좀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이 됐다. 사무처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늘 청문회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오기가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허위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거 맞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야당이 방통위의 고유 권한인 이사 선임을 무시하고 불법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여당 편을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하세요. 전부 다 나가고 싶으십니까? 네. 자,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급기야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부 다 나가고 싶냐고 그렇게 외치기까지 했는데 고성과 설전이 오간 청문회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과학기술하고 이 방송통신하고 상임위원회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언론은 다루고 있지만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지금 이 청문회가 왜 열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탄핵 안건이 결의 전에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탄핵결의를 이미 했거든요. 그것도 청문회 관련돼서 증거 수집을 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과방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고 저기서 하는 취지가 뭐냐면 어쨌든 박문진 이사진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법원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굳이 국민의힘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당신 헌법의 중요한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건 헌법재판소 할 일이고요. 박문진 이사진의 선임에 문제 있다. 이거 법원에서 할 일입니다. 근데 왜 여기 불러서 저렇게 괴롭히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혀 성과 없는 거고 본인들의 역할에 걸맞지 않은 일들이다. 이것 때문에 방통위원회 기관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저는 글쎄요. 그 위원장께서 조금 이 회의를 좀 중단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핵심 증인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나와서 답변을 들어야 핵심 논의가 좀 이루어질 텐데 대거 불참해서 어느덧 어떻게 핵심 쟁점은 논의가 아예 안 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당연히 청문회에서 핵심은 관련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가 국회 권한으로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앞서서 진행했던 여러 청문회에서도 주요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의견서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출석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회 권위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 예의를 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증인들이 국회법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절차를 존중해서 일단 나와서 만약 본인들의 해명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상하게 해명하는 것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여당은 정치적 쟁점화만 노린다면서 결국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자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가장 핵심 사안이죠.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이미 가처분 결정을 놓고 YTN의 대주주 변경에 있어서 위법의 여지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위법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 여부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의 핵심에 이제 이 2인 체제의 의결이 과연 위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이 되느냐 이제 이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2인 체제 역시도 합의제 기구의 본질에서는 저는 어긋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2인 체제를 갖고 자꾸 들먹이는 거는 지금 야당에서 결국엔 그 박문진 이사 선임 그와 연관된 MBC의 사장 선임 여기서 MBC에 대한 영향력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 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정부 때는 이제 그렇게 하셔놓고서 지금 와서 여당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휘둘러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것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14일과 21일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2차, 3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역시 예정돼 있습니다.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형식은 어차피 똑같이 진행되겠지만 예. 어쨌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안 날 걸로 보는데요. 예. 저는 이거 전략적으로 좀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도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처음에 청문회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안 나오니까 증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공격하는 과정과 추궁하는 질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게 되니까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비슷하게 본다. 예를 들어서요. 그 2인인데 그 면접을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지원자에게는 면접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추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답변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 이때 여당 의원들이 만약에 우리 소위 말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당에게 불리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안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제 방통위에서 이 과방위원들에게요,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사무처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을 또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관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가 있거나 인청이 있거나 탄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면 사실은 거의 국회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저희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보시면 방통위 설치법 관련된 입법청문회 있었죠. 세 분에 대해서 탄핵 관련돼서 또 있었죠. 아니 이런 일들을 계속 이게 보통은 한 국회에서 4년 동안 있을까 말까 한 것을 2달 내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준비하고 나와서 청취하고 정리하고 하시는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위원장께서 일 의혹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직원들의 과로사항들도 참고하시고 이 청문 절차에서 얻어질 수익도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